안녕하세요. Y컴퍼니 대표 유창환입니다. 오늘은 지산 쪽 건축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많이 보는 게 어려워요. 말들이 건폐율은 뭐고 용적률은 또 뭐고 연면적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땅 100평, 예를 들어서 100평이란 땅에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 그럼 뭐 자족용지라든지 뭐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걸 분양, 땅을 시행사에서 매입을 하겠죠. 왜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왜 지식산업센터가 가격이 다른 상가나 이런 것보다 좀 저렴한지를 알려면은 이 땅이란 거를 보통은 입찰을 해요. 경쟁 입찰을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곳이 이 땅을 가져가는데, 자족용지나 산업용지는 그렇지 않아요. 추첨됩니다. 땅 가격을 정해놓고 여러 법인들이, 그러니까는 시행사들이 여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추첨을 넣죠.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는, 추첨되기 때문에 땅값을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 게, 왜 주변 상가들, 일반 상가들에 있는 사무실보다 지산 쪽이 가격이 저렴한가, 분양가가 저렴한가? 추첨제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상식은 좀 알고 계시고요. 건폐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땅 100평,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땅 100평을 추첨을 받아가지고 시행사에서 100평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 100평에 다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용지에 따라서 상가 지역, 주거 지역. 보통은 자족시설은 70%를 많이 잡죠. 건폐율이 70%다 하는 거는 100평의 땅에 70평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30%는 뭐 용지를 빼가지고 너무 빽빽하게 모든 건물들이 들어서면은 굉장히 좀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폐율이란 걸 정해가지고, 자족용지에는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70%만 땅을 건물을 지어라. 이게 건폐율 70평 지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용적률이란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은 210평. 210평을 올릴 수 있으면은 300%의 용적률을 갖는 거죠. 지상층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하층은 빼고. 자, 그러면은 300%라 그러면 70평짜리 3개층. 70평.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를 용적률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용적률이라고 그럽니다. 뭐 용적률이 클수록 건설사는, 시행사는 유리하겠죠. 땅의 용도에 따라서 이 용적률이 정해지는데, 용적률이 높은 땅일수록 가격은 또 비싸겠죠. 자, 그러면 연면적은 뭐냐? 요 면적, 모든 면적을 계산한 게 연면적인데, 용적률에서 빠지는 거는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의 주차 공간, 그 다음에 부속시설들이 들어오는 공간, 요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용적률하고 연면적은 차이가 나겠죠. 실질적으로 70평을 다 짓는다 그래도 연면적과 용적률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연면적은 모든 바닥부터 지상 뭐 주차장 할 거 없이 모든 면적을 따진 게 연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땅 대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 용적률은 이 땅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셔도 무투자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투자의 포인트를 보면은 왜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데보다 가격적인 면으로 시세도 오르고 땅값이 싸기 때문에 분양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냐? 추첨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연면적이 클수록 지식산업센터는 유리하다.
투자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그냥 대충 요 정도다 개념만 알고 계시고, 연면적이 클수록 뭐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관리비도 싸고, 그리고 노후화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또 적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차 대수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편의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 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이 클수록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정도 이제 뭐 재원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정 주차 대수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보통은 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주차 대수는 200m 제곱당 한 대, 평수를 따지면 약 60평에 한 대가 법정 주차 대수입니다. 보통 그러면 뭐 180%다, 200%다. 우리 지사는 법정 주차 대수보다 200%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라고 치면은 60평에 두 대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따지면 30평에 한 대를 댈 수 있고, 자, 우리는 300%입니다. 법정 주차 대수에. 300%면은 60평에 세 대를 댈 수 있죠. 그럼 20평에 한 대. 연면적과 법정 주차 대수의 퍼센테이지는 클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0평에 한 대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30평짜리로 구분을 해갖고 나눠놨으면 내 호실의 반대, 보통 여기 그 입주자 회의를 만들어서 관리 주체를 만들어가지고 주차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법정 주차 대수 60평에 한 대니까, 만약에 뭐 100%라 그러면은 주차 대수가 60평에 한 대니까 두 호실 하신 분은 한 대 될 수 있어요. 뭐 200%다 그러면 30평 하신 분 기준으로 한 대씩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을 더 내고 관리비를 더 내고 차를 대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연면적은 클수록 투자에 유리하고, 그 법정 주차 대수는 높을수록 좋다, 요 개념 정도 알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왜 주변 상가에 있는 일반 사무실보다 지산이 유리한가? 땅값을 다른 데 경쟁 입찰이 아니고 추첨되기 때문에 싸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조 시설이라고 하는 호실이 있고, 제조 공장 호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원 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업무 시설,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무 시설이라는 게 있고, 뭐 근생, 근린상가, 이렇게 뭐 구분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제조시설이라는 건 흔히 얘기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근간이 되는, 실질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근데 제조시설은 단점이 뭐냐면은 허용하는 업종만 들어올 수가 있다. 제조, 뭐 지식기반, 정보통신 지정해주는 업종들이 다 있어요. 이 업체들만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어. 사업자에 보면은 뭐 제조가 있든지 아니면 뭐 정보통신에 관한 거가 있든지 요 업종들에 한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 지원시설은 뭐냐면은 흔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보면 돼요. 창고, 기숙사, 이런 거가 지원시설이 되겠죠.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업무시설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실, 이런 뭐 사업자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업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사무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실, 근린상가 말씀드린 대로 뭐 1층에 편의점이라든지 뭐 약국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상가, 흔히 말하는 상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상가라고 보시면, 크게 요 네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면은,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업종 제한이 있죠. 제조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장 등록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뭐 500m 이상은 공장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지원 시설, 창고, 기숙사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업무 시설. 업무 시설과 그러면은 여러분들 업무 시설과 제조 시설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흔히 얘기하는 이 제조 시설에 들어오는 제조 호실에 들어오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드라이브인, 이거는 뭐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도어 투 도어, 복층, 뭐 요게 제조실의 특장점이 될 텐데요. 드라이브인은 뭐냐면은 흔히 얘기해서 차를 몰고, 여기가 내 공장 뭐 205호다, 차를 몰고 들어와서 차를 댈 수 있는 요 시스템, 내 호실 앞에다가 차를 댈 수 있게 내 층에다가 차를 댈 수 있는 시스템을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면 도어 투 도어입니다. 도어 투 도어는 뭐냐면은 드라이브인만 되고 도어 투 도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호실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뭐 20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차는 앞에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칸막이가 있어요. 문이 하나 있고, 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죠. 차에서 내려서 이 문을 통해서 호실로 들어가는 게 그냥 일반 드라이브인. 자, 이런 구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호실 앞에다 차를 바로 대고 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에서 문까지 막이 없이 바로바로 통과할 수 있다. 이거를 도어 투 도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따져보면 드라이브인, 일반 호실보단 드라이브인이 나은 건 사실이고, 일반 호실보단 도어 투 도어가 나은 건 또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제조 호실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공장, 제조 호실을 할 수 있는 그 하중을 견디는 바닥의 힘이 크다. 보통 뭐 1.2톤, 미터당 1.2톤의 하중을 견디게 공장에 적합하게 지어지고,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다, 제조실은. 자, 그럼 단점은 뭐냐? 일반 업무 시설, 일반 사무실, 섹션형 오피스라고 그러는 일반 업무 시설. 그 단점 뭐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럽겠죠.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기계 가동 소리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좀 소음도 있고 좀 시끄러운 면도 있겠죠. 뭐 자동차 배기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문 닫고 하시고 환기는 잘 되지만 이런 단점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업무 그냥 사무 보시고 앱 만들고 뭐 컴퓨터 관련 정보통신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오피스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투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위치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제조가 많이 수요가 있냐, 업무가 많이 있냐. 성수동 문정 그래서 공장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은 업무시설,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맞고, 일반 평택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뭐 지축이라든지 남양주, 제조가 필요한 산업단지가 많은 곳은 제조실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일반 제조 하는 데들이 있고, 섹션 오피스라고 해서 사무실들을 지어서 분양을 하죠. 도어 투 도어 안 돼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사무 업무 보는데, 어떤 것이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사무 보고 업무 볼 거면 섹션 오피스, 근데 그런 수요가 있냐, 이런 건 봐야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은 공간을 파는 곳인데 어디가 공간 활용도가 높냐,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도어 투 도어의 복층 층고가 사무실보다도, 일반 섹션 오피스는 뭐 4m 정도의 층고라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높죠. 보통 뭐 3m에서 4m의 층고를 받는데 요새 지어지는 것들이 6m, 제조형 시설은 6m의 층고를 받습니다. 보통
공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도 높은 게 들어오고 호이스트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은 여기보다도 40% 이상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높이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일반 사무실을 하는 분이라도 저라면 그래요. 내가 임차인이고 뭐 차량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감내할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드라이브인 복층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내가 정보통신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 자, 공간을 한번 보았더니 아이고 내 앞에 내 차도 될 수 있고 우리 직원들 차도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공간을 이거는 뭐 복층은 잘 설계 과정에서 잘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문 열고 다 단속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뭐 많은 분들이 복층을 설치하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철거하는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자, 복층 설치를 해가지고 위에는 사무실, 밑에는 제조, 밑에는 창고, 공간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복층으로 가는 게 맞죠. 투자의 가치로 봐도. 가격은 차이가 없다. 일반 섹션 오피스나 제조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복층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거를 권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 공급면으로 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제조, 드라이브인, 복층, 도어투도어로 쓸 수 있는 데랑 일반 오피스 드라이브인, 복층, 도어투도어가 진짜 활성화된 거는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2, 3년밖에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뭐 옛날 뭐 구로공단에 뭐 차 드라이브인 가짜로 될 수 있고 문통에서 들어간 이런 거 몇 개 있을지 몰라도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복층되는 게 서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에 지금 막 지어지는 건데 이 개수가 예를 들어 1000개라 그러면 일반 섹션 오피스 쓸 수 있는 사무실 우리가 경쟁하는 실질적으로 63빌딩도 다 사무실이고 무슨 뭐 저쪽 그 코엑스 쪽에 있는 것들 테헤란로에 있는 것들 다 사무실들어요. 일반 사무실들은 수백만 개가 되겠죠. 나의 경쟁 상대가 도어투도어 복층은 1000개밖에 안 되는데 일반 사무실은 수백 개다. 수백만 개다. 그러면은 공급면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되냐? 수요, 공급으로 봐서 어떤 걸 택해야 되냐 하냐면 뭐 경쟁 상대가 그래서 제가 투자에서 계속 뭔가 특화된 시설, 남들과 다른 시설을 얘기하는 게 여기 지산에 들어있는 오피스 안 들어가도 다른 데 들어가도 돼요. 다른 프라자 상가라든지 뭐 임대료는 좀 비싸겠지만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요. 일반 사무실들은 공실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경쟁 상대가 적은 드라이브인 복층 도어투도어. 왜냐면 섹션 오피스 그러면 엄청 싸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바닥 면적 30평이라고 치면 그럼 굳이 왜 공간도 적게 쓰고 차도 못 되는 사무실을 해야 되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알고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투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꾸 특화시설 남들과 다른 경쟁할 수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섹션 오피스 중에서도 요새 지어진 무슨 라이브 오피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라이브 오피스가 있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수백만 개가 있는 오피스가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뭐냐? 화장실을 보통은 사무실에서 나와서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퇴근하면 끝인데 라이브 오피스는 그게 아니에요. 뭐 정보통신 쪽 뭐 4차 산업을 하다 보니까 두세 명에서 열심히 앱 짜고 하다 보면 여기 안에서 화장실, 샤워 시설, 간단한 취사 시설까지 들어와서 거주도 할 수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오피스, 차별화된 오피스, 라이브 오피스. 이거는 경쟁력 있죠. 자, 여러분들 내가 대표입니다.
내가 지금 앱을 만들어서 신생 벤처 기업을 차렸는데 사무실을 하나 얻어야겠습니다. 딱 들어가서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봤더니 사무실, 일반 사무실 뭐 괜찮네요. 여기 특화된 설계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딱 열어봤더니 야, 화장실에 샤워실에 뭐 복층으로 잠도 잘 수 있고 거주도 할 수 있는, 분양가가 크게 차이 나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지역이 중요해요. 내가 산업단지가 많은 이런 곳에 제조형 시설을 받냐? 아니면 사무실 많은 무슨 성수나 이런 데서 그냥 일반 섹션 오피스를 받냐? 지역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의 특화된 부분, 같은 값이라면 어딜 투자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는 드라이브인이 뭐 왜 좋고 도어 투 도어가 왜 좋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 갖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지식산업센터 할 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왜 내가 사업자를 계약을 하면 사업자를 내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죠. 하지만 이거는 부수적인 이유고, 이 시스템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지식산업센터는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땅값부터 시작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한을 하죠. 실질적으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실입주자만 거의 들어와서 공장 그 지식산업 다 지어지고 나서도 1, 2년 동안 분양을 했던 게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사들도 힘들고 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라든지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풀어가지고, 자, 대출 체계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10% 계약금을 내죠. 그 다음에 뭐 50%든 60%든 중도금은 무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이자지만 시행사 쪽에서는 은행에다 뭐 시공사의 지급 보증으로 해가지고 은행에다 이자를 지급을 하죠. 2년 동안 뭐 지어질 3년 동안은 무이자. 그럼 나머지 10%, 80% 잔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 10%를 지급을 합니다. 자, 사업자는 어디가 필요한 거냐?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산이 왜 80%까지 대출을 하고 저리로 주택담보대출 뭐 4% 5%대로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데 왜 지산 3%대로 대출을 하냐? 3% 밑으로. 지금 요새 집주하는 데가들 보통 2.85% 정도, 지금 기준금리 1.25일 때 정도 받더라고요. 왜 이렇게 혜택을 주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편법이라고 말해야 돼요.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는 거는 이 호실을 내가 분양을 받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을 할 거다. 2년 후에 일을 할 거니까 내가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환급 받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받고 나중에 잔금 대출 받을 때 실입주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은행도, 근데 여기서 이제 고객분도 잘 모르고 나 임대 사업할 건데, 그럼 은행에서 아이고 그럼 대출이 뭐 50%밖에 안 나옵니다. 60%밖에 안 나옵니다. 뭐 금리는 더 높아집니다. 하고 얘기를 하겠죠. 투자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 안에 들어가서 할 사람이다 하고 잔금 대출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잔금 대출이 80%가 나오지만 보통 지금 입주하는 데들 제가 가봤더니, 안양이다 어디 가봤더니 대출이 95%에서 100%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건물의 가치가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2년 전 가격이면 80% 나오는데 2년 동안 올랐어요, 가격이. 오른 거에 80% 따져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95%에서 100%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 대출 저리 금리로 요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 사업자 우대금리 3% 언더로 해서 뭐 이거 시가가 이제 2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95%까지 대출해 줄게요.
그럼 내 돈 10% 내고 돈 돌려받으시는 분도 있죠. 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들어가려고 대출까지 다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가서 임대를 놔야겠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추가를 하는 거죠. 임대사업자.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정보통신업을 경영 컨설팅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임대사업자를 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자체든 은행이든 모르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편의상 안 그러면은 분양하기도 힘들고 실입주자 다 언제 찾아갖고 뭐 이거 실입주자들한테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 인정해줄게 임대사업자 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잔금 대출 받을 때까지는 실질적인 아니더라도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사업을 할지도 몰라. 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임대사업자를 내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은 내가 일반 무슨 일반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그러면 제조 지식 기반 뭐 정보통신 업종이 안 돼갖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입주자를 못 구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도 많은 좀 허점이 있어요. 인터넷 쇼핑하는 뭘 제조에 가능할 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 포장업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여기서 포장을 해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주소를 붙여서 나간다. 이건 포장업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못 들어오는 업체는 없다. 자기 업종에다가 여기에 가능한 업종을 추가하든지 새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들어오면은 된다. 입주자 구하기가 제한이 있다고 해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